안녕하세요. 절망의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세상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다 겨우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지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꼴통이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고 옷이나 유행하는 노래에 관심이 더 많았죠. 그렇다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들 흥이 많고 끼가 많을 뿐이지 못된 놈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신 선생님 덕분에 제 고향 지역에서 나름 괜찮은 공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도 뭐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요. 졸업하고는 근처에서 가장 큰 공장에도 취업을 했고요. 그런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3대 독자인 제가 진득하게 공부를 좀 했으면 하셨겠죠. 그런데도 그저 일찍 다녀라 하고는 크게 나무라신 적 없이 키우셨답니다. 그런 부모님 성향 덕에 저는 세상 어둡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가서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든 허허실실 까불기만 하던 제가 정해진 규칙 속에서 매섭게 다그치는 환경으로 들어가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 몰래 화장실에서 울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면회라도 오시면 일병 때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배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제가 제대도 하기 전에 밭에서 쓰러져 돌아가시고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황망히 돌아가시고 났더니 제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농사지어 겨우 먹고 사시는 부모님, 모아놓은 것 하나 없는 데다가 제대 후에는 뭘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지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리광만 부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면서 작아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지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 자극을 받은 거죠. 공고를 졸업하고 2년 동안 공장을 다니면서 제대로 된 자격증 하나 없던 제가 그렇게 한심하더라고요. 담배 연기로 시름을 날려보내보고자 했지만 그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날들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어떤 방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은인을 만나는 친구들도 많던데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한 거라고는 군대 오기 전에 친구 따라 대형 면허를 취득해 놓은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따둔 게 군대에서도 잘 활용했고요. 제대 직전까지 골머리만 앓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시 공장에 들어가도 좋고 아버지랑 농사지어도 좋아. 아버지도 너희 엄마 죽고 혼자 하기 힘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는 짓기 싫어. 일단 일 좀 알아보고요. 어차피 돈도 안 되는 거 다 팔아버리고 시내 나가서 살지 이게 뭐예요. 엄마 고생만 하다가 라고 하고는 집을 나서고는 했죠. 아마 그때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본인 탓이라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런 걸 알면서 아버지의 그 아픈 부분을 저는 잘도 후벼파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 밥까지 챙기시느라 바쁘셨죠. 젊은 놈이 놀고 먹으며 괜히 오고 가는데도 한 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체근을 안 하셨습니다.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언제나 그렇게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혼자 고민하고 스스로 해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때 집을 나서 돌아다니며 책방에 가 책도 보고 논두렁에 누워 하늘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심했었죠. 군대 때부터 그렇게 미래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계속 답을 못 찾고 시간만 허비했으니까요. 그러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가 명식아, 너 그러지 말고 나랑 서울 안 갈래?
거기 가면 뭐라도 있겠지. 우리 집 노인네 잔소리 해대는 통에 눈치 보여 죽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향이 서울에서 그리 먼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일하고 살아볼 생각은 감히 못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 묘수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은 돼요. 야, 임마. 그렇게 간다고 누가 우리 일 시켜주냐? 일할 자리가 있으면 몰라도 무작정 가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아니, 나 군대 선임이 요즘 거기 공사가 많아서 일할 곳 많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일은 많대.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일하는 데서 잡아준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별거 없으면 다시 내려오고 아니면 거기 정착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대답을 하고는 집으로 가 아버지께 아버지, 나 서울에 일하러 가려고요. 그래서 그런데 돈 좀 해주세요. 많이는 말고 차비 정도만. 가면 자고 먹고 다 해준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한참 별말 없이 보시더니 장롱 안에서 무언가를 둘둘 말아놓은 신문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툭 던지시더니 얼마 안 돼. 너희 엄마가 너 제대하면 장사라도 시킨다고 모으던 거야. 많이 못 모았더라. 그거라도 가지고 가. 가보고 별거 없으면 얼른 오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쓱쓱 닦아가며 울었습니다. 나이를 25살이나 먹고서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도 한심한데 너무 귀한 돈을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께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복잡해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큰 놈이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울기는 앞으로 잘하면 되지. 됐다. 하면서 마당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신 후에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그 돈의 100배는 불려서 돌아오기로요. 아버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제가 효도하겠다고요. 친구와 언제 떠나기로 약속을 하고 아버지께 날짜를 일러드리면서도 저는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아버지,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리셔요. 라며 큰 소리를 쳤죠. 출발하는 아침, 당분간 입을 옷 몇 벌을 싸넣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군대에 갈 때도 안 한 절을 하고 집을 나서는 저를 보시는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터미널에서 친구와 만나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타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당당하게 웃으며 오자라는 다짐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터미널에 내려 처음으로 보이는 국밥집에서 먹은 국밥을 시작으로 저의 서울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선임에게 받은 메모를 보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커다란 공사장이었는데 뭐가 지어지는 건지 가늠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 기술이 없는 친구와 저는 잡부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전 해보지 않은 막일에 밤만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인부들 숙소로 잡아준 여인숙에서 겨우 씻고 누우면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잠이 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집에 편지를 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밥을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도 배가 고팠고요. 가끔 쉬는 날에는 친구와 목욕탕에 가 목욕지게를 하고는 시내 구경을 다니며 맥주도 한잔하고 피로를 풀었습니다. 음악다방에 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죠. 못다한 문화생활을 그 하루에 다 하려니 쉬는 날도 피곤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하려면 옆집으로 해야 했는데 쉬는 날에는 그래도 빼먹지 않고 전화를 해서는 잘 지낸다 안부를 전했습니다. 일하는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에서 혹시나 힘든 게 티가 날까 싶어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버지는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그저 항상 밥 굶지 말어. 안 바쁠 때 왔다 가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나면
1시간 정도는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움인 건지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첫 명절이 되어 고향에 다니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옷이랑 서울에서 유명한 빵이랑 전화기를 사서 가방에 담아 내려갔죠. 고향에 도착하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날개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길이 막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혼자서 차례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두셨더라고요. 저는 가져간 선물들을 풀어놓고 전화 꼭 달라고 말을 하고는 아버지가 주셨던 돈 뭉치 그대로 다시 드렸습니다. 조금 썼다가 다시 채워놓고 드렸죠. 아버지는 가져가 하시는데 내가 일 때문에 지내는 데가 일정하지가 않은데 누가 훔쳐갈까봐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줘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받아드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러지 말고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 이제 너도 나이가 찼고 건넌마을 박씨가 중매를 하겠다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말 속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놀랐지만 또 마음이 동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떠도는 것도 지치고 살림을 차리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무책임했죠. 그저 외로운 제 마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계속 철도 안 들고 이기적이었죠.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 저는 서둘러 박씨 아저씨가 추진한 선을 봤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처조카인데 부모가 어릴 때 다 돌아가셔서 고모네 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야무져 살림을 잘하고 고등학교까지는 나와 회사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간 자리에는 수줍게 눈을 내리깔고 있는 고운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화장도 수수하고 멋도 내지 않은 게 술 마시러 시내에 가서 보던 여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끼리 대화를 나눌 때에도 서울에서 일 다니시려면 혼자 힘드시겠어요. 라며 차분히 말하는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사실 여자와는 초등학교 짝 이후에 말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기에 선자리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일한다고 바빠 결혼이나 연애는 생각도 안 했을 때여서 여자 근처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선을 보고 보니 그 여자가 고와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지나다니며 본 여자들과는 다른 풋풋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첫눈에 반한 거죠. 하지만 집도 절도 없는 놈이 덜컥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방값이 싸다는 동네에서도 꼭대기 언덕에 있는 집의 한켠에 방을 얻었습니다. 방 한 칸에 연탄 보일러가 있는 부엌이 딸려 있는 방이었죠. 화장실은 마당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쓰는 집이었는데도 저는 뿌듯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제 보금자리가 생긴 거니까요. 제대로 된 서랍이나 장도 놓을 수 없었고 이부자리 펴고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었지만 아내와 저는 행복했습니다. 고향의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없이 저를 따라 서울로 온 아내는 일주일인가 지나자 공장에 취직을 했다며 이제 나도 같이 버니까 우리 부지런히 모아서 얼른 집 사요 하면서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참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혼자서 공사장 숙소에서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들지 않고 이 여자와 함께라서 좋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돈이 되는 일을 찾아 여기저기 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사장 잡부에서 공사장에 자재나 모래를 실어 나르는 덤프 트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대형 트럭을 몰아본 경험 때문에 가능했죠. 처음엔 회사 차를 타고 월급만 받으면 됐으니 열심히 오고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해 운영을 하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제 수입이 된다는 소리에 차를 구매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배가 부르면 아내가 더 이상 공장도 못 다닐 텐데 아이까지 키우려면 집도 넓혀 가야 하고 돈도 더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차값이 한두 푼이 아니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는 아직 임신한 티도 안 나고 다행히 입덧도 없으니 좀 더 일을 다닐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해봐요. 라며 제게 힘을 주더군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아내가 저보다 의젓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니 갑자기 용기가 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를 뽑아오면 등록은 해줄게. 그동안 열심히 하기도 했고 우리도 사람이나 차가 더 급하기도 하고 라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에 같이 올라왔던 친구는 야, 나는 영 서울이랑 안 맞다.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그냥 고향에 가서 아버지랑 농사나 지어보려고 라더니 내려간 후여서 저는 정말 아내와 저희 아이만 믿고 바라보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벌이가 좋아지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합쳐 아내가 몸을 풀기 전에 조금 더 언덕 아래쪽 방 2칸이 있고 주인집과는 마당도 따로 쓰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장롱은 사지 못했지만 서랍장을 놓고 그 위에 이불을 올릴 수 있었죠. 방 하나는 저와 아내가 지내고 나머지 방은 아이 방으로 하면 딱이라며 아내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에 진통이와 혼자서 병원에 갔더라고요. 아내가 문 앞에 붙여놓은 종이를 가지고 병원으로 서둘러 가보니 아내는 그때까지도 힘들게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얼마 뒤 아이 울음소리가 나더군요. 아이가 아버지 오시면 태어나려고 엄마 그렇게 힘들게 했나 봐요. 왕자님이세요. 라고 하며 아이를 안겨주시는데 일하고 와서 더러워요. 하고는 보기만 했습니다. 어찌나 예쁘던지 그 작고 벌겋고 주름진 아이를 위해 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마워. 너무 고생했지? 우리 아들 너무 예쁘더라.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해. 정말 고맙다. 라며 마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아내는 그때도 여전히 밝게 웃으며 그래도 당신 오고 아이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자신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 늦게야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죠. 차 할부값에 생활비까지 채우고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이려면 저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리는지 아이를 잘 돌봐주었고 여전히 저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아버지께도 일주일에 3-4번은 전화를 해 아이도 바꿔주고 안부를 전하며 제 시름을 덜어주려 노력해줘서 제가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마운 생각에 고모님 댁에 뭐 안 보내드려도 돼? 라고 물으면 없어요. 내가 시집 오기 전에 다 해주고 왔는데요. 그 집에서 자라면서 입고 먹은 것보다 더 해주고 왔으니까 걱정 말아요. 라며 인상을 쓰고는 했습니다. 아내가 유일하게 인상을 쓰는 때라 저도 점점 아내 고모댁 이야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사셨는지 머리핀도 챙겨놨다 주시고 손에 바르는 크림이라며 주시기도 하고요. 투박하고 말없는 성품은 여전하셨지만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못하셨죠. 아마도 부족한 아들내미와 같이 열심히 살아주는 며느리가 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밭에 채소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였으니까요. 버스에 다 싣기도 민망할 정도로 싸주시는 그 정성을 아내는 번번이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사위인 줄 알 정도라고 제가 농담을 하고 나서야 웃으면 헤어질 정도였죠. 아이는 엄마를 보고 배운 덕인지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저와 보내는 시간이 나기라도 하면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아빠 힘드시죠?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라며 예쁜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일이 늘어나며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가고 차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런 아이와 아내를 보면 힘이 나
열심히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다 보니 가끔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가족이 있어 저는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엄마가 지금 사는 거 보면 잘한다 칭찬해 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생전 철없는 모습만 보여드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기가 싫었으니까요. 아버지께도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믿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그 주에는 일이 많아 월요일 새벽에 집에서 나와 토요일 오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일이 없었기에 아버지께나 다녀올까 싶어 기분 좋게 집에 들어섰죠. 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아내가 저를 보고 웃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리며 지민이 아빠! 라며 제게 안기더군요. 무슨 일인가 놀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니 무슨 종이를 내미는데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데? 왜? 라고 물으니 자꾸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라고 하는데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는 제 엄마가 울자 무슨 일이 난 걸 눈치챘는지 엄마 울지 마 하며 따라 울고요. 그런데도 저는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 검사해보면 별거 아닐 거야. 걱정 마. 병원 가면 되지. 나 월요일까지 쉬어. 가보자. 라며 큰소리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찾아간 큰 병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기다려서야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은 예약을 하면 몇 개월은 걸린다고 하기에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큰 산부인과로 갔더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긴 기다림 끝에 만난 의사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몇 가지 물어보더니 소견서를 읽고는 검사를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그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찌나 뜸을 들이던지 애가 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린다며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데 아이만 곁에 없었어도 저는 그 의사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겨우 웃어 보였지만 마음이 복잡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라도 웃자 싶어. 괜찮을 거야. 뭐라도 안 좋은 게 있었으면 의사들도 바로 귀뜸을 했겠지. 걱정하지 마. 라며 애써 씩씩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런 책에 매달리며 아빠, 엄마 이제 안 아파? 라며 웃는데 그럼 다 나으실 거야.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희 부자를 보고 겨우 웃더군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아내는 자궁에 암이 자라고 있었고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일단 수술은 해보지만 그 결과는 장담을 못한다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응급실로 갈 수 있게 소견서를 써주겠다면서요.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간 아내는 입원을 하고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이를 좀 부탁드렸더니 아버지는 막차를 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아이와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고 저와 아내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암은 3기 정도 되었지만 주변의 전이가 의심되어 수술 후에도 장담은 못하겠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이내 저를 달래며 지민이 아빠, 내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문에 살면서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끄떡도 안 한 사람이에요. 이깟병 다 이겨낼 테니까 걱정 말아요.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나아지겠죠. 우리 지민이는 엄마 없이 안 키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웃더군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성주는 꼭 다 나아서 우리 지민이랑 나랑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치? 라며 겨우 같이 웃었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주변에 전이가 많아 아직 다 제거를 하지는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항암 치료를 해보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비관적인 태도의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술이 끝나고 면회가 되는 시기가 될 때까지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던 아내는 아이를 만나는 날이 되어서야 전처럼 웃더라고요. 그 사이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다녀오신 아버지는 제게 돈뭉치를 주시며 시골의 땅 다 팔았다. 병원비 하라고. 집은 혹시 몰라 뒀는데 그것도 내놓을까? 라고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아이를 맡길 것도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얼마나 생활이 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차 할부금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당장에 아내 병수발을 들어야 하니 일을 못하고 그 차가 없으면 또 저희는 벌이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이제 우리랑 서울에서 살자. 지민이 엄마 퇴원해도 한동안 아이한테 신경 못 쓸 것 같아. 다 정리하고 오셔서 저희랑 지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고향에 집이며 남은 땅이며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돈을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부족해지더군요. 아내의 항암 치료는 한참 남았는데 다른 생활에도 돈을 쓰다 보니 돈은 점점 줄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혹시나 엄마가 아파 기가 죽을까 무리를 해서 입학식을 보러 갔고요. 그 바람에 감기에 걸려 한참을 고생했지만 우리 지민이가 제일 잘생겼더라. 키만 조금 더 크면 좋은데 하며 웃던 아내는 아이가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직 한참 남은 항암 치료를 다 받지도 못하고 꿈을 꾸듯 조용히 잠이 든 채로 갔습니다. 전날 밤에 아이에게 방학하면 엄마랑 수영장 갈까? 라고 해놓고 말이죠. 아이는 엄마의 그 약속을 믿고 수영장에서 노는 그림을 그려 보여주면서 엄마, 우리 이렇게 수영하고 놀 거야? 하며 좋아했는데 그렇게 사라지듯 아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 땅 어머니 곁에 아내를 뿌려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 이렇게 해줬다고 집에 가서 지민이 엄마한테 말해야지 라고 혼잣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신 아버지는 아이 아범이 이렇게 나약해서 어째? 정신 차려. 이제 지민이는 너 하나 보고 산다. 라며 제 등허리를 치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한 날이었죠. 아프지는 않았지만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엄마는 저 하늘에서 우리 지민이 보고 계실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이 울면 엄마가 속상하시겠지? 이제 아빠랑 할아버지랑 지민이랑 엄마한테 걱정 말라고 하고 열심히 지내자. 알았지? 라고 하면서도 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이튿날부터 저는 일을 다시 나갔습니다. 아내 병원비를 갚기도 해야 했고 차 할부도 내야 하고 아이 학교도 보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대 후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먹이셨던 것처럼 묵묵히 아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장거리 운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은 다 써버렸으니 갚아드리기도 해야 했기에 저는 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들도 맡아 다녔습니다. 열흘에 한 번 집에 들러보면 아이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했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잘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믿고 일단 진빚부터 갚을 생각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차의 뒷자리에 쪼그려 쪽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야 살겠더라고요. 몸이 고단해야 살겠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미안한 말이었지만 아이를 보면 아내 생각이 더 나 일부러 더 멀리, 더 오래 일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립고 못한 것만 생각이 나 견딜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
아이와 그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시던 아버지가 "아이쿠"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쿵 하며 무언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부엌으로 가보니 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부들부들 떨고 계신 겁니다. 구급차를 타고 서둘러 근처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리저리 검사를 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침대에 눕혀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이는 제 엄마 병원에 갔던 게 기억이 났는지 훌쩍훌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저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늦지 않으셨고 뇌경색 부위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 저는 또 병원에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야 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 있다가 병원에 갔다 온 제가 챙긴 밥을 먹고 숙제를 했고 저는 그제야 다시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가고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도 일어나 걸으셨지만 왼쪽 팔이 어색하게 움직였고 빠르게 걷지 못하셨습니다.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걷게 되셨고 전처럼 집안일을 하실 수는 없으셨죠. 아버지까지 그렇게 되시고 나니 집안 사정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전처럼 멀리 장거리 일을 갈 수 없었고 오랜 기간 집을 비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수입은 자연히 줄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아버지 병원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야간 운행이 돈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 저는 저녁에 나가 밤새 운행을 하고 아이 학교 가는 걸 챙겨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다가 다시 일어나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편한 몸을 하시고 제가 없는 시간에 아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빨래도 못 하셨고 전처럼 씻기지도 못하시다 보니 아이 꼴은 눈에 띄게 안 좋아졌었나 봅니다. 저도 나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친구들이 놀렸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일을 나가려는데 아이가 종이를 내밀며 아빠, 선생님이 아빠 들이래 하더라고요. 쪽지에는 지민이 아버님, 빠른 시기에 학교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통해 날짜 정해 알려주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아이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을 뿐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주 금요일에 아이 학교 마칠 때쯤 시간을 적어 아이 편에 보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바로 출근을 해야 해서 일할 때 입는 옷 그대로 입고 학교에 들어서니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음료수 병 상자를 쥔 손을 꽉 쥐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지민이 아버님이신가요? 하면서 제 나이 또래의 선생님께서 웃으며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는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앉아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참 영리하고 착해요. 제가 교직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제일 정이 가는 학생이에요. 작년에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고 또 조금 처지긴 했지만 씩씩하게 잘 지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면서요? 라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네, 아버지도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전처럼 못 챙기시고 저도 일을 나가면 시간이 부족해 아이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아버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민이가 아버지랑 할아버지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 좀 보시겠어요? 라며 종이를 내미셨습니다. 아이 글씨체로 써내려간 공책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떨어져 있다. 엄마는 별나라에, 아빠는 일나라에, 할아버지는 나와 같이 계시지만 손과 발을 천사에게 빌려주셨다. 그래서 나를 전처럼 씻어주지도 못하고 밥도 흘리면서 먹지만 그래도 난 할아버지가 좋다. 예전에는 엄마가 풀처럼 우리를 뭉치게 해주었는데 엄마가 너무 멀리 가버려서 우리 가족이 흩어져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엄마가 해주던 아빠 이야기도 그립고 엄마가 해주던 밥도 그립다. 그래도 말할 수 없다. 아빠랑 할아버지가 속상해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새 4장에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글을 너무 잘 썼는데 발표하자고 하니 못 읽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정까지는 모르고 왜 그러지 하다가 글을 보고 작년 담임 선생님께 여쭈어봐서 알게 되었고요. 친구들은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니 놀리기에 못하게는 했는데 지민이가 너무 속상했어요. 라며 제게 손수건을 건네셨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아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주시면 아이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달라진 아이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저 같은 놈은 결혼도 말고 혼자 살아야 했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곱던 아내도 지키지 못했고 묵묵히 저를 지키시던 아버지도 지키지 못했고 저보다 더 힘들고 아픈 아이도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흑흑거리며 울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그 어디에서도 울지 못했는데 창피하게도 아이 교무실에서 그렇게 울어버린 겁니다. 선생님은 한동안 말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제가 감히 자세한 집안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아이만 생각해 말씀드리자면 아이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눈에 띄게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아버님도 굉장히 노력하시겠지만 지민이가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기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이를 보니 다시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아이는 저를 보자 뛰어오더니 아빠, 울었어요? 라며 얼굴을 살피기에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우리 지민이 슬프게 해서 아빠가 미안해. 라며 웃었는데도 아이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있는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지민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다 잘못한 거지. 미안해. 그런데 아빠도 힘들어서. 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랬어요. 엄마가. 아빠는 멋진 사람이라서 우리를 위해서 힘든데도 참고 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나도 학교 가고 옷도 사고 밥도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만 저는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은 일 갔다가 이번 일요일 아침에 오거든. 우리 동물원에 다녀올까? 했더니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며 진짜요? 진짜 동물원에 갈 수 있어요?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자리에서 콩콩 뛰는 흉내를 내며 웃는 아이의 얼굴이 예뻤습니다. 집에서 멀지도 않은 동물원을 한 번도 데려가지 못한 아빠를 원망하기보다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아내는 몇 번 데리고 다녀왔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일한다는 핑계로 한 번을 안 데려갔던 거죠. 그래서 그 주 일요일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조금은 천천히 걸으며 아이와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솜사탕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으며 간만에 웃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와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곳에 가 아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앉아서 지켜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조금은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안정을 찾으니 아이와 아버지도 좀 편해지는 게 느껴졌고요. 저는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 아이 옷도 세탁을 부지런히 하고 아이도 자주 씻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전처럼 더 밝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채 어깨를 토닥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아이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방학하면 썰매장을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에 그러자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침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으로 돌아 누우셨는데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이와 한참 썰매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이상해 아버지를 흔들며 아버지, 아버지! 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하시고 축 처져서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아버지의 심장은 멈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급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저는 멍하니 있으니 구급대원분이 아버님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전에 하셨던 말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는 아이를 안고 아버지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아내 때처럼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는 많이 울더군요. 아이를 안아주며 저도 눈물을 흘렸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곁에 봉분을 만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아이도 곁에서 훌쩍이더라고요. 그러고 둘이서 눈이 퉁퉁 부어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아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장례식에도 와주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여쭈어 보니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모시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드릴 차도 없네요. 라고 하자 아버님, 곧 지민이 학교 방학인데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가 혼자 지내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도 지민이만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방학 동안 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시고 아버님이 시간 되실 때 데리러 오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선생님의 제안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어.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렇게까지 라고 말을 하려는데 선생님은 전에보다 더 강력한 말투로 아버님, 아이의 안전과 평안이 중요하죠.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 아이는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면 1학년이 되는데 웃는 게 지민이랑 많이 닮았거든요. 저도 일하는 엄마라 아이를 제일 늦게 유치원에 데리러 가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음이 어떨지, 아이 마음이 어떨지 대략이나마 가늠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으니 돕고 싶을 뿐입니다. 저 진짜 지민이가 예쁘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뭐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내내 아이 손을 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띌 정도로 살도 찌고 키도 크더라고요. 선생님이 공부도 많이 시켜주셨다면서 자랑도 하고요. 저와 나들이 가는 날도 아이는 선생님과 선생님 아들이라는 성훈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성훈이는 맨날 나만 따라다녀요. 내가 제일 좋대요. 오늘도 같이 오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 다음엔 같이 와도 돼요? 라며 웃는데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산 스카프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싼 건데도 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아이는 말처럼 선생님 아이인 성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훈이는 처음 만나는데도 잘 따르면서 제 손을 잡고 걷더라고요. 예의는 바르지만 천진한 아이가 예쁘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디를 가든 두 아이는 같이 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 친형제로 알 정도로 웃는 모습이 정말로 닮았더라고요. 점점 같이 다니는 날들이 늘어나다 보니 선생님도 동행을 하시게 되었죠. 그러며 비슷한 처지의 아이 선생님과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음을 연 저희는 아이들이 자라 성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살림을 합쳤습니다. 제가 빚을 다 갚고 내 식구가 살 만한 집을 구하고 나서 선생님께 아이들도 좋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저와 남은 생을 같이 해주실래요? 라고 여쭈어 봤거든요.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좋다고 하셔서 반지를 끼워 드렸습니다.
정이 너무 들어 헤어질 때마다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희는 그 후로 사진관에 가 가족 사진을 찍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중장비 자격증까지 따고 지금은 포크레인 일을 하고 있어 전처럼 오래 나가 일하지 않고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큰 놈은 결혼을 해 며느리가 임신 중이고 작은 놈은 내년에는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어느새 저희 가족이 많이 늘었죠.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가 보고 잘하고 있다고 해주리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도 새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너무 저 좋은 쪽으로 생각한 거긴 하지만요. 선생님을 각시라고 부르는데 각시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건 왜인지 제 덕은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리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각시 덕이라 저는 정말 각시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며 삽니다. 각시는 정말 제게는 은인이자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배우자,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겠더라고요.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